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제로 및 상여급 지급 현황에 대해서요. 2020년, 2021년 두 개 년도 경기연구원부터 경기의료원까지 각 공공기관에 관련된 등급을 A, B, C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A하고 B하고 C가 어떠한 평가 기준과 어떠한 평가 내용으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지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상현입니다. 부천이고요. 일단 먼저 읽어야 될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못 읽었어요. 예.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중요한 것부터 일단은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뭐 저는 뭐 감사나 지적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의견 개진에 조금 가까운데요. 일단 먼저 이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에 보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먹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 20, 21, 22년까지 계속 징계를 먹는데 근데 이걸 다시 적극 행정이냐에 대해서 면책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징계를 먹고 면책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징계를 주기 전에 원래 이게 적극 행정을 하다가 예. 면책 사유가 되면은 징계를 내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해서 법률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다 하라라고 하셨고, 문재인 정권 때도 적극 행정이라고 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국민이나 도민들의 행정적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음과 의지를 기반으로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들이 그렇게 역대 되도록 여야를 넘나 들고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행정에 관련된 거는 일단 징계를 줘. 그다음 면책을 주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지금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적극 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공무원에 관련된 입장을 충분히 적극행정위원회 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면책을 먼저 아예 문제를 삼지 않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면책이 안 돼.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적극행정에 보면 그렇고, 이거는 사사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막 한 거야. 그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징계에 관련된 소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더 기회를 공무원분들한테 줘서, 네. 안 그랬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소고 행정하시는 분들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문제를 안 만드니까. 적극 행정을 하다가 나오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네네. 이전에 네네. 뭔가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는 것. 네.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건의사항이고요. 이것과 연관돼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들을 보게 되면 페이지 수가 141페이지인데 이 적극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분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분들로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141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141페이지 행정감사 자료 141페이지를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된 담당 위촉되어 있는 위원분들을 보시면 변호사가 제일 많고 노무사, 회계사, 각종 연구원, 교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법리적으로만 보는 것이지 진짜 규칙과 법과 제도로만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조금 적극행정위원회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 그러면 여기에 반대급부로
다양한 공모를 활동해 보셨던 뭐 퇴직한 공무원인데 네네. 그분들이 진짜 많은 다양한 공모에 관련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절차 프로세스가 여기 경험을 해보셨고 뭔가 법과 제도가 있지만 가급적인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봤던 그런 분들이 위원회 구성으로 있어서 네네. 이건 절차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세트를 보게 되면은 적극 행정을 하라고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게 지금 제가 오늘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죠.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와 이 위원회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극 행정을 진짜 공무원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좀 절차도 바꿔야 되고 이 구성원들도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좀 건의하고 부탁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 박상현 의원님 그 지적과 고견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일하면서 감사를 참 많이 받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이제 새로 생겨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좀 기반은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부서 또 징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관행은 아직도 남아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작정 적극 행정을 권장하다 보면 그게 위법과 불법 이런 그 경계선상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다 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사전 컨설팅 제도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 상정이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면 정말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기반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규제개혁 담당관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23초 남았는데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서정희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인구정책에 관련된 그 사업 내용을 조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남성 육아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인구정책 아빠 하이 말씀하시죠. 예, 미래 인구정책을 개발해 인구 문제 정책을 개발한다라고 딱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관련된 10초만 더 쓸게요. 나와 있는 성과 지표가 뭐 남성 육아 참여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같이 이제 아이를 키운 아빠들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차라리 앞장서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과는 별도로 네네. 만 3세라든지 만 5세 예. 이런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는 주 4일제를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주 1일은 정말 육아에 참여해 있는 육아를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 조금 괜찮은 기업들,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들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그런 하루의 시간을 먼저 주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자기 시간을 써가지고 나온다는 게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더 적극적으로 남성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예. 아니면 좀 더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단지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빠 하이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책들을 하면서 좀 더 다른 정책들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입니다. 공공기관 담당관 안치건 서기관님. 네. 공교롭게도 이병수 의원님. 네, 공공기관 담당관 안치건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병수 의원님과 제가 또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유,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197페이지에 2-182번에 관련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기간평가 등급 중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은 거의 없고 평균치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좋지 바람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다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자리와 연계가 되는가, 그다음에 이게 2월금, 그다음에 이게 임직원에 관련된 인센티브까지가 한 큐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공공기관에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업무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 요구자료 제2권에 이거 어디 갔지요? 평가에 관련된 등급을 보면 이상하게 예를 들어 20페이지 21페이지를 보면 이상하게 항상 A를 받는 기관이 있고 항상 C를 받는 기관이 있어요. 20페이지와 21페이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항상 A이고 경기도의료원은 항상 C예요. 그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과학진흥원 등등 이런 기관들은 돈을 배분하는 기관에 가깝고요. C를 받는 기관들인 뭐 경기도 의료원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원은 뭔가 봉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고 자료 요청했는데 오늘에서야 3번에 걸쳐야지만 이 자료를 받았어요. 매번 한 장짜리 주시다가. 자, 그러면 봅시다. 대표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의료원을 받아보면 이게 또 약간 여기서 또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내외 평가에 관련된 게 있어요.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에 관련된 평가에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1권에 19페이지. 어, 2권의 19페이지예요.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했는데 점수가 경기도 의료원과 경기도 신용보증을 확인해 보면 외부 고객에 관련된 점수는 신용보증재단 임금이 높죠. 내부 직원에 관련된 낮아요. 경기도 의료원은 굉장히 70점대로 유사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열심히 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이 경영평가 지표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평가를 하는지 정성적인 내용도 하나도 없고 단순 점수 기재가 돼 있죠. 조직 및 인사관리 점수가 낮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긴 높아요. 여긴 외부 고객이 높아야 되는데 여긴 낮아요. 이런 굉장히 엉터리 같은 이 평가 지표가 열심히 만들어 놓고 평가한 것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로 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산하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공공기관에 관련된 출연금 2월금을 보면 이 예산이 잡힌 거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은 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뭔가 대출해 주는 거죠. 경기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뭔가 사회적 계층들을 모아서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 집행률이 좀 낮고요. 더욱 유심 있게 본 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한 1분만 발음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경기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항상 모자른 조직인 거잖아요. 인건비가 남는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몇 가지 경기문화재단 0.8억, 도자재단 6.7억, 경기도 청소년 5.3억, 콘텐츠 4.3억, 경기하튼 12억, 경기도 여선 3.4억, 경기도 농산 5.1억, 경기복지 0.5억, 경기도 평생 13억, 경기도 일자리 40억, 경기도 시장 4.4억, 경기도 사회서비스 0.3억,
경기 환경에너지 9.4억에 인건비가 남았는데 이걸 2월시킨 거예요. 2월금 보면. 자, 그러면 이 2월된 금이 100억인데 인건비만 일자리로 해서 5천만 원 연봉을 계산해 보면 공공기관의 양질의 일자리 200개가 그냥 2월로 넘어갔는데 2월에 대한 예산을 또 보면은 인건비로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관련된 지원 사업을 쓴 거죠. 경영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평가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 자체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터리였다는 의심이 들고 왜?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계산한 것들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예산을 보니까 예산의 업무 내용의 난이도가 달라요. 어떤 곳은 돈을 뿌려주는 곳이고 어떤 곳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 곳이죠. 더군다나 여기가 인건비가 많이 남는 조직이 있어요. 일자리도 창출 못했죠. 지금 고급 일자리잖아요. 공공기관은. 여기 2월을 했는데 그 2월된 금액이 또 다른 데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영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은 2월금에 관련된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을 좀 써서. 그래서 이거 관련된 가장 단적인 점은 뭐냐면 경영기관에 관련된 제대로 평가를 하라고 2019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S하고 D등, 그러니까 A, B 등급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나눴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정된 게 3년 전과 그닥 많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뜯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란 거예요. 공공기관 특성에 관련된 분석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되는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건의사항이자 시정조치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 옥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평가단을 공모합니다. 전문가들 공모해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를 공모해가지고, 28명을 공모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고객 만족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 외부 고객 만족도는 8점입니다. 8점이 반영되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는 그 기관장 리더십이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성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건 기반 영역과 성과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 영역은 그 리더십 전략, 경영 관리, 사회적 책임 이런 거는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어느 기관에서나 해야 될 공통적인 사항은 기반 영역에 두고 있고요. 또 기관 특성을 반영해서는 성과 영역 분야에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그 얼마나 본인이 사업과 목표를 내면은 그걸 얼마나 달성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한 36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 제가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 지표를 보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르다. 아까 평가 지표에 없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관련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이것들이 예산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내용, 이것들이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TF팀을 좀 꾸려서 조금 제대로 된 평가, 그러니까 28명 모으는 것이 아니라 28명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정한 프로세스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것들이 조금 좀 좋은 가이드가 만들어서. 예,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예. 일단은 저희 평가가 경기도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건 아니고요. 중앙에 이제 평가원도 있고 해서 그 프로세스를 좀 저희들이 많이 따라서 그런 거를 우리에 맞게 좀, 어떤 적절하게 경기도 실정에 맞게 좀, 지표를 좀 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박상현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승혁 의원님께서 기금에 관련된 그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꼭 고심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 저희가 그 기조실이나 저희 기재에서 다루는 그 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출연이나 출자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예, 그 기관에 관련된 그 출연금과 출자금도 그 꼭 이자율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네네. 자칫 잘못해서 이게 은행들의 배를 불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자를 0.1%나 1%밖에 주지 않는데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5%, 7% 그 돈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급적 그런 것들은 저희 도민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게끔 그 이자가 네네. 할 수 있게끔 조금 챙겨주시고요. 하나는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비전전략 담당관 김상덕 서기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저희 큰 성과로 시군별 정책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업무 보고에 대해. 네, 비전전략 담당관 김상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 4년간 총 한 80개 정도의 정책 연구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 약 30여 건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지원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어떤 지역은 8회, 7회, 어떤 지역은 1회. 그러니까 지역 간 그 정책 연구 지원 받는 게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죠. 시군 정책연구과제 말씀. 시군 정책 지원 연구에 관련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뭐 부천시의 나홀로 아파트 난립 또는 뭐 연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 연구 이건 각 시가 원한 거지만 실질적 경기도 전역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공통된 경기도 용인 거잖아요. 네. 그 시가 요청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어차피 30여 개 정도를 지원하니 각 시, 군에 기본적으로 할 때 하나씩은 다 할당을 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특화된 정책 연구는 좀 가급적인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상 받아봤는데 이게 경기도 전역에 사용될 수 있는 공통된 정책이라고 한다면 경기도용 거로 따로 빼서 추가로 경기도로 어떤 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해 주시면 가급적이면 각 시간 연계되는 정책 마켓 있잖아요. 시간 연계되는 그런 다양한 정책으로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꼭 저희가 시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시군 정책연구과제는 시군 수요를 받아서 가급적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도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더 좀 살펴보고 시군 간 좀 배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100만 이상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원이 있는데 대부분 연구원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해당 시군하고 협조해서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경기 연구원으로 하여금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박상현 의원님? 이상희, 예, 박상현